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4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 다음에 브로드컴, 알파벳, 아마존,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드컴이 아마존을 넘어섰죠. 근데 알파벳까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지금 네 번째 위치하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는 마켓캡대로 하는 게 아니라 QQQ ETF의 홀딩 그 퍼센티지 순으로 일단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 차트요. 엔비디아 차트고요. 지난주 엔비디아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훅 빠져서 내려와서 이러다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다시 1등 자리를 내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지난주에 제가 설정했었던 이 핑크색 레인지, 그 전전주에 했었던 거죠. 거기에서 일단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었고, 금요일에 전주 금요일에 이렇게 설정해 놨었던 레인지가 있었죠. 그런데 전주에 화수목금 이렇게 빠져서 내려왔는데 월요일에 바로 극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170.89에서 저항을 받나 했는데, 화요일에도 이틀 연속 저항을 받아서 여기 못 넘어가나 싶었는데 수요일에 갭상승을 했죠. 수요일 갭상승 이후에 목요일에 오히려 그 CPI 발표 이후에 상승을 했다가 엔비디아는 혹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도지를 만들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시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그 고점 갱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브로드컴은 그러니까 이번 주 전주 이렇게 연속으로 상승해서 신고점 만들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AI 관련 주식들 중에서도 이제 뭐 오라클이나 브로드컴 같은 주식들은 치고 올라가는데, 이제 엔비디아는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뒤처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AI 산업들 연관된 그 AI 관련 주식들이라고 저는 항상 표현을 하는데, AI 관련 주식들에서도 이제는 새로운 옥석 가리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카테고라이즈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직은 뭐 카테고라이즈 다시 한다는 건 좀 의미가 없고요. 아무래도 칩 위주, 서비스 위주가 강했다가 인프라 위주로 간다라고, 그리고 그 인프라 중에서도 이제 AI 범용 칩,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그래픽 카드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 범용 칩들보다는 AI를 위해서 데디케이티드, 그러니까 AI 전용 칩이라고 해야 되나? AI 전용 칩들이 이제 새로 개발되고 그런 쪽으로 준비를 했었던 기업들이 뜨게 되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제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 단계에서 범용 칩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던 기업들 중에서도 어떤 기업이 조금 더 그 큰 데이터 센터와 조금 더 나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로 이제는 다 같은 AI 기업들도 이제 재편이 되는, 그래서 떨어질 기업들은 떨어지고 뜨는 기업들은 떨어지고 뜨는, 뭐 그런 식의 재편이 될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와중에 엔비디아도 이제 새로운 데디케이티드 칩을 만들지 않는 이상 뭐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의 향후 가이던스를 이제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점은 뚫고 더 올라갈 여지가 있죠. 아직도 뭐 그런 칩들이 어떤 회사,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칩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고 그런 거를 개발하는 회사와 조인을 해서 더 같이 잘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가이던스를 보이면서 떠버린 거죠, 주가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의 실패, 성공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엔비디아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크적으로도 일단 밀렸다가 다시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런 갭 상황에서의 그룹핑하고는 얘는 조금 동떨어져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확 갔거나 여기 이 위쪽으로 훅 가가지고 그룹핑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이 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그룹핑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그룹으로 그 분리를 해서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도 이런 식의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게 뭐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그려는 놓는데 이게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트렌드 라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거의 그 4월부터 7월, 8월까지 계속 올라갔었던 이 모멘텀이 일단은 확실하게 꺾인 거는 컨펌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레인지 를 아래로 벗어나느냐 이제 위로 벗어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아래로 벗어났다가 다시 레인지 안쪽으로는 들어왔지만 이게 과연 계속 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밀려 내려올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다음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어제 그 선물 트레이딩 선물 차트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NQ를 구성하는 나스닥 100 종목들의 그 상위 9종목들은 상위 9종목 이제 여기다 테슬라까지 합쳐서죠. 그리고 지금 7개 종목을 하고 있지만 알파벳이 2종목이라서 8개고 거기에 이제 테슬라까지 하면 9종목인데 그 9종목이 거의 70% 가까이 그 나스닥 100 지수를 들락날락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ES 그러니까는 S&P 500은 굉장히 막 그 높이 치솟고 있는데 NQ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AI나 어떤 산업 관련해서 신규 투자가 일어날 때 엔비디아, 그러니까 NQ를 구성하는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그 가지고 있는 캐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같이 이자율이 높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캐시를 그냥 투자를 해도 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떨어지건 올라가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나스닥 그 9개 종목들은 그러니까 8개 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ES는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비율이 작기도 하고 한 30% 정도 되는데 그것도 물론 크긴 하죠. 500개에서 그 9개 기업이 30%를 그 구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게 캐시가 충분하지 않고 뭔가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돈을 빌려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빌릴 때 이자 부담이 되게 커지기 때문에 그 투자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이자율이 떨어지겠죠. 그 장기금리도 그렇게 떨어질 경우에 조금 더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게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더 그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S가 많이 올라가고 NQ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기준금리 인하의 그 혜택 영향을
NQ보다 ES가 더 많이 보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하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더 세게 훅훅 올라가지 않지? 이상한데? 시장이 기준금리의 영향을 안 받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NQ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지수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와중에 얘네들은 기준금리 영향을 안 받는 주식들이라서 상대적으로 착시 효과가 있는 거지. 실제로 시장은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다음 주에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뭐 2클릭이냐 1클릭이냐, 그러니까 25bps냐 50bps냐가 문제지, 사실 분명히 그러니까 거의 뭐 95% 뭐 97% 확률로 9월 17일인가요? 9월 17일 기준금리 발표에서는 인하가 있는 건 확실한데 그게 25bps 한 클릭이냐 50bps 두 클릭이냐의 차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두 클릭일 확률은 굉장히 낮고요. 또 한 클릭 내려가게 되면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 이미 다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시장에 반영돼 있으니까 이제 이게 불확실성이 없어졌네 하고 다시 지수들이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신난다 하고 오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지금 드리냐면 엔비디아도 이 안에 들어왔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NQ 종목들은 기준금리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지만, 그런데 칩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AI에 더 투자를 하고 기준금리가 낮았으니까 이때가 기회다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AI 서비스 하는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알파벳이나 메타 이런 기업들은 또 기업들대로 유동성이 넘치니까 매출이 좀 더 늘어갈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많이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오르긴 오를 것이다. 그래서 기준금리 발표가 되면 다음 주 수요일 전후해서 역사상 고점도 깨질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기준금리 인하 폭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인지를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걸 떨어져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럴 때 과연 올라가긴 하는데 183.30을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전고점인 얘가 지금 84.48이고 얘가 84.47이니까 48이 더 높네요. 그쵸? 여기는 47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파란색, 아이고 이게 아니네요. 얘를 파란색으로 놔주고, 이렇게 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일단 눈여겨보시고 트레이딩 디시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목요일에 임프레시브하게 오르지 않았죠. 그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금요일 날에는 조금 더 치고 올라갔는데 이건 이제 다른 이유라고 보는 거죠.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저는 이제 이야기가 다른, 뭐 이야기가 전해졌다고 할 수 있고, 일단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뭐 이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버려도 되죠. 지우고 여기에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딱 찍고 올라가는 정도로 일단은 버티면서 지난주에 장이 마감이 됐었는데, 월요일, 화, 수, 목, 제가 그 전전주에 만들어놨던 이 핑크색 레인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훅 내려왔지만 다시 안쪽으로 캐치업 되는데 굉장히 천천히, 그것도 걸치면서 이 안쪽에 들어왔죠. 결국은 뭐 종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500.76인데 종가가
501.01 월, 화, 수 다 종가는 500.76을 넘지 못했는데 결국은 목요일에 안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갭상승하면서 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있는 이 고점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그 움직임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레이트 디시전이 있을 때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CPI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세게 반응을 안 한 상황이고, 그리고 뭐 그 전주에 이렇게 내려올 때 AI에 대한 회의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크게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고, 경제 전체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AI만 하는 기업이 아니죠.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영향을 크게 지금 받지 않은, 현재의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냥 계속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에만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뭐 쉬프트 다운해서 크게 이 정도 레인지까지 가서 크게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좀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레이트 시장 있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롱롱롱 분위기가 된다면, 물론 그럴 확률도 되게 높지만, 수요일날 롱롱롱 하게 되면 더 올라간다고 해도 뭐 여기 있는 로어의 레퍼런스 라인 정도 아니면 542.70 라인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그렇게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제 입장에서는 일단 이 핑크색 레인지, 그리고 핑크색 레인지의 하한선이 조금 더 이걸로 낮춰지는 정도, 뭐 그 정도의 레인지에서 움직일 확률이 좀 더 커졌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이네요. 애플도 지난주에 여기까지 갔죠. 그래서 잘 올라가네 라고 했지만, 도지 만들고 241.37이 정확하게, 얘가 누구냐면 여기죠. 여기에 있는 거에 뭐 이게 그렇게 사실 강한 저항선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도지 만들 때의 꼭지점이 니들이 241.37에서 241.32니까요. 뭐 5센트 정도 차이로 정확하게 저항을 받은 상황이라서 과연 이 트렌드 라인 넘어설 수 있을까? 아니면 비슷하게 한다고 해도 일단은 걸친 상황에서 이걸 위로 뚫을 것이냐, 아래를 뚫을 것이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개파락하면서 아래에서 시작을 하는 바람에, 아래에서 시작을 하면 얘가 저항선, 그리고 얘가 위에서 시작을 했으면 이게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을 거죠. 뭐 그 얘기는 하도 많이 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 트렌드 라인에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서 내려왔고, 여기에서 뚫고 내려가서 237.49를 뚫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시 밀려 올라가면서 얘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 다 뚫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왜 지지선이라고 해요? 라고 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15분봉 보면 안다고. 그래서 이게 월요일, 화요일. 얘가 아니네요. 여기네요. 여기 월요일. 예? 여기 월요일이죠. 그죠? 월요일,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여기서 걸쳐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했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다시 밀려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레벨들은 그냥 일봉에서는 그냥 뚫린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그걸 주위로 막 뭐라 그러죠? 이게 진동? 그 오실레이션? 그거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런 식으로 걸쳐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지나 저항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선 지지받고 여기서 저항을 받은 거 좀 전에 15분봉에서 확실히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면서 지지받고 여기선 결국 또 어떻게 갭 하락하면서 아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얘가 저항선으로 바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밀려서 내려왔고 이 파란색 레인지 밑에서 떨어져. 여기서 뭐 얘는 이제 여기에서는 레인지였지만 얘를 이제 뭐 레인지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얘는 지워도 됩니다. 여기에서만 이렇게 레인지였지. 그리고 여기서 얘는 어떤 레벨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뚫렸고, 그래서 밀려 내려와서 수요일에도 밀려 내려왔고, 목요일, 금요일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화요일에 9월 9일에 그 장 끝나기 전에 아이폰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폰 발표로 인해서 이게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여기죠. 여기에서 언제였죠? 5시 지났으니까 그 다음 날에 영향을 줬겠네요. 그 시간이 오전 10시였으니까 끝나기 전 한 이때쯤 되는 것 같은데 2시 3시 뭐 이때였나요? 그 퍼시픽 타임이니까. 그래서 이때쯤에 발표가 되면서 아이폰 그거에 관련해서 뭐 실망감을 느꼈는지 뭐 시장은 일단 하락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캐치업을 한 건데 뭐 나쁘지 않다라고 처음에는 에이 실망 그러다 나쁘지 않네 그러면서 이제 오르는 분위기였는데 뭐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는 그 CPI 있었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같이 뭐 오르는 그런 느낌으로 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이제 이 이후에 올라가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얘는 일단 놔둘게요. 공부하시라고. 이게 어떤 식으로 그 돌파가 됐는지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고, 뭐 여기에서 가는 이 저점은 뭐 딱히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 저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이제는 여기서 이게 아니네요. 여기서 이런 트렌드 라인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내려오게 되면 이제 이 트렌드 라인도 이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이 얘랑 얘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인데,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 이건 위에 거군요. 예,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여기에서 이게 딱 맞아떨어져서 상승을 하는 거라서 의미가 있는 트렌드 라인이었는데 지금 깨진 상황이었죠. 그런데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 거고, 그리고 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 트렌드 라인은 일단 이제 굳이 두 개 같은 기울기를 가진 애를 굳이 같이 놔둘 필요가 없어서 얘는 지워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트렌드가 아니죠, 지금 현재. 그죠? 여기랑 여기를 이어나가는 트렌드는 없는 걸로. 대신 이거와 이거 가는 트렌드는 뭐 예를 들어 이거는 보여드리기만 한 겁니다. 이게 패러렐 채널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는 트렌드. 이름이 트렌드는 아니니까 이게 트렌드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는 트렌드 라인이 지금 이 꼭지점과 매칭이 되는, 그래서 이 트렌드가 여기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패러렐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좀 브로드하게 이런 트렌드다, 이런 기울기를 가지는 트렌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애플은 이런 트렌드를 지금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내려오더라도 여기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도 고려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는 걸로 될 텐데, 여기서 올라가는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얘는 여기를 잘
프레딕트를 했지만 이거를 잘 했지만 얘도 사실은 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가 자연스럽진 않죠. 그래서 얘도 지워주고, 그죠? 그리고 얘는 이 밑에서 이렇게 로컬 트렌드 라인이었는데 얘도 이제 사실은 지워야 되는데 한 주 정도 더 놔두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앞으로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여기서 이렇게 됐어서 따라 올라가서 전주의 수목금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아니 뭐 지워도 되긴 하는데, 예, 그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찍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지우겠습니다. 그냥, 예, 헷갈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영향을 주는 트렌드 라인은 이 트렌드 라인과 이 트렌드 라인이겠죠. 그리고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여기를 뚫고 올라오는 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거, 그 두 개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있었던 얘네들을 이제 지울게요. 얘네들 지워도 되고, 그죠? 얘는 놔둘게요. 여기는 놔둘 수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애플은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는 다운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목요일 금요일에 일단 올라왔고 다음 주에 레이트 디시전이 있으니까 레이트 디시전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거고, 그게 떨어지는 쪽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는 쪽으로 영향을 받을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241.37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이걸 뚫고 올라가서 23500을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237.49 얘는 뭐 크게 중요하긴 하지만 놔두기는 합니다만 뭐 그렇게 여기서 작용을 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런 트렌드 라인, 아니, 그런 레벨이기 때문에 뭐 얘는 쉽게 뚫린다고 보면 일단 23500 뚫어야 되고 24137까지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올 확률이 좀 더 커졌고, 아예 거기를 못 가고 23500에서 떨어질 확률도 있다. 뭐 이 정도. 그리고 떨어져서 더 밑으로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게 되면 요 다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거기에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 트렌드 라인도 하나의 가이드, 레퍼런스가 돼서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상승의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다 정도.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강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나중에 이 트렌드 라인까지 오면 이게 다시 이렇게 지지선으로 작용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브로드컴이네요. 브로드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금요일에 훅 치고 올라갔다고. 이거는 이제 뭐 자기 스스로라고 해야 되나? 브로드컴 실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레인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금요일에 딱 올라갔으면 얘네들을 기준으로 제가 무슨 레인지나 트렌드 라인 같은 거 안 만드는데 이례적으로 그날은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리고 나서 월요일 인사이드 바 됐고, 화요일도 이걸 넘어서지 못했는데 수요일에 치고 올라갔죠. 뭐 오라클 관계된 뭐 그런 오라클 실적과 관계된 그런 협력 내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 기업들이 이제 칩이나 서비스 쪽에 치우쳐졌던 게 인프라나 그런 인프라 관련 서플라이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중대한 기로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게 산업적 분석이라고 하면 산업적 분석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로드컴이 가까워갖고 오라클은 미친 듯이 올라간 거고, 그래서 이게 올라갔었고, 그렇지만 이제 목요일에 신고점 만들었지만 바로 절반 이상 토해냈고, 이제 데일리의 절반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뭐 절반, 그래도 절반이긴 하네요. 전주 목요일에 비하면 뭐 아직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레인지가 깨졌죠.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새로 고점 만들어주고, 뭐 최고점은 아니지만 기준은 얘로 삼아야 되겠죠. 얘를 뚫지 못하고 내려온 거니까.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도 이렇게 된 상황.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자, 제가 이렇게 로와의 레퍼런스 그리는 이유는 이 올라갈 때 여기에 무슨 기준선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뚫리는 순간에 356.34가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면서 뚫리는 순간에 로와의 레퍼런스를 그려야 되겠죠. 그럼 로와의 레퍼런스를 그릴 때 일단 여기서 그리는 게 제일 얘가 아니네요. 로와의 레퍼런스를 그릴 때 어떤 걸 저점으로 삼느냐 되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저점으로는 뭔가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고점이면 여기. 그런데 그거는 이미 넘어선 상황. 그럼 뭐 여기 이 정도겠죠. 여기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얘였나요 지금? 아니죠.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 빨간색으로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빨간색. 그래서 여기 얘가 제일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 얘가 제일 만만하죠. 그런데 얘도 뚫리면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서 그죠? 얘는 원래대로 로와의 레퍼런스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얘를 넘어섰고 여기 얘가 이렇게 뚫리고 이 원래 있었던 로와의 레퍼런스가 뚫리는 순간에 그 다음 레퍼런스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랑 얘 지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했는데 다 로와의 레퍼런스입니다. 아니면 여기에 하나 더 하면 그 아래쪽에 있는 이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까지는 닿지를 못했죠. 사실 얘까지 저는 그려놓고 어떻게 될지 봤는데 너무 촘촘하죠. 그래서 얘까지는 5번 것 같고 왜 얘가 5번이냐면 여기에 있는 아웃스탠딩한 놈들을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가 고점, 여기가 고점, 그 다음 고점이 얘인데 여기는 여기서 떨어져 내려오는 게 약하잖아요. 원래는 얘하고 얘가 제일 힘이 있는 레퍼런스 고점이 되는 거죠. 이 로우가 힘이 있는 레퍼런스 저점이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거 얘도 굉장히 힘이 세고 그래서 얘랑 얘로 만드는 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해서도 뭐 잘 맞아 떨어지면 이렇게 그릴 텐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오버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레퍼런스가 안 되나라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 뒤에 있는 이 레퍼런스 라인이 결국은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를 오히려 빨간 거로 하고 얘는 지울게요. 그래서 지금 레퍼런스 라인이 얘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두 개 그렸었고 이제 얘는 이 전에 있었던 애죠. 여기 있는 이놈 아웃스탠딩 하죠. 얘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결국 이 저항선을 로하이 레퍼런스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밀려서 내려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얘 아니고 뭐 그 위에 있는 애는 왜 안 하고 얘를 하고 그 중간에 있는 애는 안 하고 이렇게 하냐면 얘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반드시 저항을 할 거예요 라고 생각해서 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쯤이면 저항 받겠네 아니면 이쯤이면 저항 받겠네 해서 저항을 받는 레퍼런스 선을 그려놓고 이날 수요일날 여기에서 저항을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럼 목요일 여기서도 저항 받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그리는 거지. 뭐 나중에 이거 세 개 중에서 얘를 골랐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누구나 맞추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이게 레퍼런스 작용할지 그 위쪽에 있는 거 아니면 그 아래쪽에 작용할지 몰라요. 그래서 얘일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 놈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 후보들 중에서 그 수요일날 종가 보고서 얘구나. 이제 얘인 걸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걔를 기준으로 목요일, 금요일 거를 보는 거지 이렇게 그려놓은 게 반드시 여기에서 저항 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확실한 놈을 골라서 그 다음에 쓰고 나중에 쓰려고 하는 거지 이게 막 올라갈 때 여기서 반드시 저항을 받을 거야? 아니야 여기서 반드시 저항 받을 거야? 뭐
그렇게 쪽집게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사용하실 때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 로아의 레퍼런스가 작용을 했죠. 그래서 목요일 날 이게 뚫리나? 그러면 새로 하나 더 그려야 되나 했는데 결국은 저항받고 푹 치고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역시 얘가 작용을 했구나. 전날 확인이 된 놈.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저항을 받으면 여기에서 이제 숏을 하고 여기서 뭐 정리를 한다던가 하는 거죠. 뭐 여기서 사셨거나 뭐 여기서 사셨으면 여기서 막 올라가려고 할 때 바이 해가지고 $20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봤더니 이제 여기서 치고 빠지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은 여기서 숏을 하면서 일단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뭐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보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해서 금요일날까지 이렇게 됐는데 356.34에 그 지난주에 만들어놨던 레인지의 고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뭐 지지받았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죠. 그냥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브로드컴이 아직도 힘이 있어서 지금 굳이 브로드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더 오르면 올랐지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들이 생겼잖아요. 최소한 일주일, 2주일은. 왜? 지난주에 실적으로 올렸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올랐고 다 기대치로 올랐으니까 기대치가 아직 발현이 안 됐으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레인지는 크게 하면 331.42와 372.97 레인지는 당분간은 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기준금리도 오른다고 그러죠. 내린다고 하죠. 기준금리 내리면은 오를 거 아니에요. 더 오르면 올랐지 빠질 일은 없어. 그러면 이게 시장의 밸런스라는 게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건데 브로드컴은 적어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오를 수 있겠죠. 뭐 더 사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지는 않을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 레인지 지켜갈 거다. 이 새로운 그룹, 뭐 여기서 쉽게 떨어질 만한 그런 악재가 튀어나올 확률은 당분간은 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세요라고 말씀 못 드려요. 왜? 물론 사셔야 되는 상황에도 제가 사세요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 거 아시죠? 사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in any case. 하지만 지금 사야 될 상황이냐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사야 될 상황이라고는 또 딱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이 이상 더 오른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여기서 이만큼 올랐고 여기서 이만큼 올랐는데 시장이 판단하기에 그 정도의 가이던스, 그 정도의 브로드컴의 익스펙테이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야 더 많이 막 400, 500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400, 500 브로드컴이 갈 거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떨어지진 않으니까 여기서 뭐 팔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다고 또 살 거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의도과 그리고 뭐 여기에서 이런 레퍼런스 그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알파벳이네요. 알파벳 지난주에 여기까지 훅 치고 올라갔었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신고점 만들어서 요거 신고점이에요 라고 일단 표시는 했는데 월요일에 신고점 뚫고 올라갔다가 이 조금 전에 브로드컴처럼 이 로아의 레퍼런스 라인 그려놨었던 거 그대로 있고 요 아래 두 개를 같이 그려놨었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그 사이에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수목금은 도지 만들었어요. 화요일만 쭉 치고 올라가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로아의 레퍼런스 라인 따라서 올라가니까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죠. 신고점 치고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로드컴보다는 올라가는 게 약했죠. 그래서 브로드컴보다 앞에 있었지만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금요일 날 브로드컴 훅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알파벳도 같이 올라갔지만 이번 주에 브로드컴 또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알파벳을 제꼈습니다. QQQ 그 홀딩 퍼센티지에서. 그래서 지금 얘가 7개 중에 5번째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AI 기업들 중에 서비스 기업들은 이제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가 대충 끝난 것 같아요. 역시 자금력 빵빵한 빅테크의 승리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몇십 년 동안의 검색 데이터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알파벳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고, 제미나이 기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애플 이런 대기업 빅테크들 중에서 어떤 걸 살래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파벳을 살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지금 이렇게까지 잘 올라갔는데 지금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이렇게 올라가다가 각도를 좀 더 가파르게 했는데 지금 각도를 더 가파르게 했는데 이 정도 각도는 뭐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계속 치고 올라가기는 좀 애매하죠. 지금 뭐 굳이 얘를 각도로 논한다면 이런 각도에서 그죠? 지난주에도 비슷한 그림 그려드린 것 같은데 이런 각도로 갔다가 그죠? 이런 각도로 갔다가 여기서 이런 각도로 바뀐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4월부터 이 각도로 계속 꾸준히 올라가나 싶었는데 중간에 이런 쪽으로 각도를 틀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파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유지가 돼서 뭐 지금 250, 260 뭐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돼서 어디에서 꺾이는지에서 그게 안 내려오고 거기서 이제 레인지를 만드느냐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이제 지울게요. 그렇게 보면 일단은 도지 하면서 고점은 조금씩 올라갔지만 살짝 이 올라가는 게 꺾이는 느낌이 들죠.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뭐 이렇게 된 거나 얘보다는 이렇게 된 정도로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얘는 파란색으로 초록색 원래대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가 고점 된 거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얘는 지난주 금요일 고점이니까 큰 의미 있는 고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와 이거의 어떤 그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라인 자체도 지금 뭐 딱히 없어요. 그죠? 뭐 하나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게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정도? 뭐 여기서 이렇게 가던 이 정도? 여기에서 가는 이런 트렌드 라인 정도? 뭐 이 정도인데 이것도 뭐 이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보긴 굉장히 어렵죠. 뭐 그 전에 레퍼런스 라인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얘 스스로 이 그룹 스스로 이렇게 트렌드 라인 만들고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걸로 해야지 얘네들이랑 연결되는 어떤 선은 이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요 라인은 어떤 레퍼런스 라인으로 작용하기는 좀 약해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뭐 잘 맞았다고 해도 이 오렌지 얘네들은 그냥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일 뿐이에요. 레퍼런스 라인은 그냥 레퍼런스 라인인 거예요. 지금 뭐가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도 따라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지지선으로 사용되고 하는 거지 얘가 어떤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없어서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하나 둘씩 생기잖아요. 트렌드 라인 생겼고 이 안에서 여기 고점 생겼고 뭐 굳이 이제 내려오면 여기 이런 저점도 이 안에서는 뭐 다른 레퍼런스 없으니까 내려오더라도 얘는 지금 니들이 길어서 신뢰하기 어렵고
뭐 얘나 얘 정도를 내려올 때 지지선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예. 그죠? 얘네들이 새로운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레퍼런스 라인과 레퍼런스 레벨들을 형성을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 그죠? 어디까지? 얘 만날 때까지, 아니면 이 초록색 저기 멀리서 오는 이런 트렌드 라인들 만날 때까지는 이 안에서 자기네들의 독자적 생태계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저점들도 지지선으로 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얘도 뭐 똑같아요. 다음 주 레이트 시즌이 있어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충분히 다 반영됐다고 해서 더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알파벳은 레이트 시전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보기는 어렵죠. 일단 기업 자체가 캐시가 많아서 뭐 돈을 빌려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레이트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이고, 그 레이트가 떨어져서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돼가지고 뭐 다른 회사들의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잘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알파벳이 서비스 기업인데 그런 서비스 기업들의 영향을 줄 것인가? 뭐 딱히 그렇지 않죠. 뭐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떨어지면 당장 돈을 빌려서 차를 월 할부로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득이 되죠. 그러면 테슬라 그 자동차의 오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그 기준금리 인하 영향을 받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알파벳은 딱히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없고,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의 원인이 되는 그 경기가 좀 위축이 된다는 시그널,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뭐 소비 같은 거 좀 줄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알파벳은 오히려 악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다른 영향으로 오른 거지만, 그런 레이트 디시전만 딱 놓고 봤을 때 레이트 디시전의 그 이유가 알파벳에는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로 봐야 된다. 그거 아닌 걸로, 그런 뭐 악재까지는 아니지만 호재가 아닌 것들의 영향을 극복하고도 오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레이트 시전이 한다고 해서 막 팍 치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또 그거를 극복할 만한 또 다른 호재가 있으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시장 전체가 전반적으로 오른다 그러면은 같이 따라서 올라가되, 뭐 이 목요일날 CPI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지 만들었잖아요. 이런 비슷한 정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이 레인지를 설정을 해놓고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제 이 안쪽에서 새로운 레인지 만들지를 봐야 되는,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게 알파벳의 현 상황이다 라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마존이네요. 아마존이 전전주까지 4등이었었던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일단 전주에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밀렸죠. 그래서 이게 다른 주식들 막 오를 때 같이 따라서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아마존 리테일도 같이 하는 데고 경기 안 좋다는 얘기 나오고, 뭐 레이트 시전 있다고 해도 뭐 아마존도 캐시가 풍부한 회사니까 직접적 영향 없을 거고,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신호에 따라서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다이렉트로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빠진 영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그래도 좀 살짝 오르는 느낌이 있었는데, 월화 이후에 새 고점 찍었지만 결국 236.53 벗어나지 못하고 수요일날 훅 빠졌고, 목요일날 더 빠졌고, 뭐 이게 종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도 더 빠졌지만 228.15에 끝났네요. 228.06이 지지선인데, 그래서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지만 다시 여기에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지지를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뭐 보시다시피 더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고, 뭐 지금 여기서 갭 뭐 두 번이나 갭이 달려 여기서 갭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굉장히 매크로에 민감한 느낌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뭐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되고, 뭐 여기도 패러렐 채널 같은 거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되는. 근데 사실 얘보다는 패러렐 채널을 그리려면 얘죠. 얘로 그려야 되겠죠. 여기 훨씬 전에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갈 때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라서 이 고점이 이 트렌드 라인에 영향을 받았다는 게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런 패러렐 채널을 그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안 그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236.53이 돌파가 되려고 하면은 이런 패러렐 채널 한번 그려보고 한 이 정도까지는 가겠네. 적어도 이 정도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얘는 이거 너무 높죠. 그러니까 패러렐 채널 그리면서 볼 이유가 없어요. 얘가 이렇게 여기 얘 뚫어가지고 얘가 어디까지 갈 건가, 여기까지 갈 건가, 그 안쪽까지 어디서 멈출 건가를 보는데 얘를 그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얘 아니면 얘인데, 그죠? 아니면 얘를 그려도 되고, 근데 얘는 이미 넘어선 거잖아요. 어디서? 여기서. 그러니까는 얘가 아니라 얘 아니면 그러니까는 8월 6일 고점 아니면 8월 7일 고점인데, 얘는 니들이 너무 길죠. 항상 말씀드렸듯이 니들이 긴 거에 끝점은 신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점이나 이런 것들에는 뭐 이렇게 그 레벨 같은 걸 잘 안 그려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예외도 있긴 한데 대부분 안 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지 않고 얘를 선택을 하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이 정도까지 가겠구나.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못 가면 여기도 지지선, 저항선이 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될 거다 100% 확실 안 하고요. 여기가 될 거다도 100% 확실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애들 중에서 여기에서 안 걸리면 여기에서 걸리겠구나. 뭐 여기에서 걸려서 이렇게 내려왔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서는 비슷하게 되면은 요걸 따라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려오겠다라고 했는데 수요일날 더 세게 내려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 지지를 받은 거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빠져서 내려온 상태고, 지금 228.06, 225.86까지는 오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뭐 얘라기보다는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을 생각을 해서 봐야 할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죠. 여기서 이렇게 이거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여기서 한번 갭으로 뚫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놔둔 거예요. 지지를 받았지만 어렵지 않게, 쉽게는 아니고 어렵지 않게 뚫렸고 컨펌이 된 상황에서 더 다음을 볼 때 28.06, 25.86 그리고 요 트렌드 라인 요렇게 요 세 개를 지지선으로 보고 있었다가 여기에서 걸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으면 얘랑 얘는 이중 지지가 되겠죠. 거의. 그죠? 이중 지지가 되는데 거기까지는 내려오지 못하고 닿지 않고 그 전에 간 거고. 그러면 얘는 그 다음에는 내려오면 얘는 당연히 뚫리겠죠. 그러니까 얘를 지지선으로 보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면 얘네 둘을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얘가 뚫려서 내려오면은 얘랑 얘를 지지선으로 보고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은 지금 이 지지선을 좀 강하게 보고서 여기에서는 지지받을 확률이 좀 더 높아졌지만, 뚫리게 되더라도 뚫리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이 떨어지는 모멘텀이 약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메타죠. 메타가 좀 계속 약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는 하는데, 뭐 일단 당장은 그렇습니다. 얘를 이렇게 연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이게 다른 그룹이기 때문에. 뭐 그게 이런 게 그룹이 아니었으면 여기서도 이렇게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퀀트적으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데 지금 여기서 그거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는 트렌드가 여기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누웠죠. 이런 식으로 누웠을 때 이 저점과 이 고점이 여기랑 이렇게 가는 그런 패러렐한 느낌이 나죠. 뭐 어떤 이게 느낌이라는 말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어떤 트렌드로서의 큰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누구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이거를 트렌드 라인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없을 때 얘기입니다. 이미 이것까지 나오지 않고 여기만 있을 때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와 여기까지 가는 이 모양새가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패러렐 채널을 얘를 기준으로 했더니 지금 제가 미리 안 그리고 처음 그리는데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죠? 그리고 이게 전주에 여기에까지 지지를 받는 라인으로 됐었네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려드리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패러렐 채널로 이렇게 놨을 때, 그죠? 패러렐 채널로 이렇게 놨을 때 지금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여기에서는 이 중간에 뭐 어떤 그게 없는데도 다시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예.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얘가 아니네요. 얘를 여기서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됐을 때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가서 여기서는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래서 요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한 패러렐 채널이 지금 워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패러렐 채널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내려왔다가 일단 전주 이후에 다시 올라갔는데 모양새가 목요일 금요일 전주 목요일 금요일에 다른 것들은 막 논팜 때문에 막 오르니 내리니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얘는 목요일 금요일 날 도지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핑크색 라인 못 뚫고 있었는데 결국 월, 화, 수도 걸치면서 못하고 다시 결국은 밀려 내려온 상황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요 작은 레인지, 원래는 이 위쪽에 이 레인지였다가 쉬프트 다운 해서 여기를, 얘가 지금 기준점이지만 사실은 얘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핑크색 레인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이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온, 그래서 레인지로는 이 레인지,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로는 이 트렌드,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만날 때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만날 때가 돼서 여기서 이 트렌드 라인이 강한지 아니면 요 레인지라서 이 여기 하한선이 강한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 레인지가 강한지 요 패러렐 채널이 강한지가 판명이 납니다. 그리고 그게 공교롭게도 월, 화, 수요일 레이트 디시전과 겹치네요. 그래서 레이트 디시전 때문에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레이트 디시전 때문에 다시 더 밀려서 내려올지,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 하한선이 뚫릴지 레인지가 지켜질지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그 트레이딩 디시전 내리실 때 훨씬 편하실 거고요. 요거 얘는 놔둬도 되나요? 얘는 좀 놔둬 볼게요. 얘는 이제 쓸모없고, 얘도 지금 트렌드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졌죠. 그래서 얘도 트렌드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져서 지우고 이렇게 된 거고, 요게 굉장히 강하다. 740.91도 굉장히 강한 그거지만 일단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밀려서 내려왔었다가 뚫렸으니까 얘도 크게 의미를 두시지는 마시고, 747.90은 워킹을 했죠.
여기까지 지지를 받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얘도 강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 패러렐 채널 한선 핑크색 레인지 740.91이 이 중에서 제일 약한 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메타는 레드 시전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고 여기에서 장이 형성되다가 이제 레드 시전 있으면 위아래 방향 결정할 것 같다. 그리고 그거를 그 움직임에 대해서 대처하실 때 이 핑크색 레인지와 이 패러렐 채널의 한선을 좀 놓고 보셔라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CPI가 사실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는데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 해석하는 시장의 영향으로 일단은 뭐 상승으로 자리 잡았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선물 차트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레이트가 패드 와치에서는 9월, 10월, 12월 3번 남았는데 3번 다 한 클릭씩 내려서 3번 다 인하를 할 것으로 일단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10월에 그 10월 중순에 나오는 CPI 그리고 10월 초에 나오는 레이버도 봐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거 못 믿어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그거를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거를 봐야 10월 말에 한 번 더 할지 쉬어갈지, 그래서 12월 달에 가서 2번 할지, 뭐 그걸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데이터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패드와치에서는 올해 3번, 그리고 내년 2월, 3월까지 2번 더해서 내년 상반기에 5번 내려서 지금 4.25에서 4.5, 우리는 그거를 4.5라고 얘기를 해요. 4.5가 3.5가 되고 2026년 연말에는 3.0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아닌가요? 3.0이군요. 3.0. 죄송합니다. 4.5에서 3.0까지 내년 초반까지 가서 3.0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3.0 이하로 내리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왜냐하면 롱텀 인플레이션이나 롱텀 그 레이트를 3.0으로 이미 FOMC에서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마 포기하지 못할 거예요. 워낙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뿌리 깊게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서 롱텀으로 뭐 소위 말하는 뉴트럴 레이트라고 하는데, 중립금리가 2%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 3% 정도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지금 뭐 시장뿐만 아니라 FOMC에서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고, 인플레이션 타겟은 2.0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그거는 아마 양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중립금리도 2%에 맞추는 건 어려워서 3.0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년 상반기에 그렇게까지 다 내리고 그 이후에 뭐 또 상황 봐가지고 다시 올리든지 내리든지 할 것 같은데, 지금 FOMC 내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면 그렇게까지 빨리빨리 내릴 수 있을까는 또 내년 가봐야 되지 않나. 뭐 작년에도 2025년에 많이 내릴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거의 못 내리다가 연초에 좀 내렸었던가요? 그리고 나서 거의 중에는 못 내리다가 지금 9월, 10월에 내리니 어쩌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9월 다음 주 17일 날 있는 레이트 시전은 하락이 거의 확실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것은 서프라이즈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뭐 2클릭 내리는 건 서프라이즈가 되겠죠. 그러면 뭐 날아가겠죠, 시장은. 그런 거 이외에는 뭐 그렇게 큰 임팩트를 주기는 어렵지 않나. 물론 마켓 임팩트 자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체적 임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켓 임팩트는 있겠지만 그 이벤트의 임팩트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선물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꼭 해주시고요. 특히 좋아요를 많이 해주셔야 제가 알고리즘을 타고 다른 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